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귀촌한 지 6년차가 되어가는 50대 여성입니다. 말이 50대이지 저도 남편도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데요. 요즘은 새삼스럽게 열심히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많이 떠올라요.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둘 다 앞만 보고 뭐에 쫓기듯 그렇게 살았는데 이젠 하나 있는 아들도 자기 인생 잘 살고 바쁘기만 했던 남편과 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픈데 저희 시댁은 저희 남편을 포함해 아들만 셋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아들이 저희 남편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똑똑한 자식보다는 오로지 장남만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무슨 구닥다리 신념인지 시아버님은 자주 장남이 잘 돼야 그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라는 망언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저희 시아버님도 장남이십니다. 그러니 장남과 장손이 짝짝꿍이 되어 집안에서 왕노릇을 했는데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님은 장남이라고 예뻐하시고 도련님은 막내라고 챙기셨는데 유독 둘째인 저희 남편한테만 야박하게 구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와도 본체 많지 하시고 상장을 받아와도 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반면에 늘 사고만 치던 아주버님이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고 하면 그날은 아주 잔치날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연애할 때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들, 딸 차별도 아니고 장남 때문에 차남을 차별하다니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갔던 날 저는 시아버님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남편이 시아버님을 닮아도 너무 닮았더라고요. 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이었어요. 그에 반면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판박이었는데 도련님은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을 반반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삼형제 중에 가장 좋았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도련님이 초면부터 편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관심 밖의 자식이라 그런지 결혼 허락은 싱거울 정도로 쉬웠는데요. 단지 그 어떤 지원은 어렵다며 저희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 점은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그럴 거라고 미리부터 말을 해줬거든요. 뭐 속으로 설마 했던 부분이 있긴 했지만 예상대로 시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 아, 역시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웃기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상견례 날짜를 코앞에 두고 남편이 우리 결혼을 1년 뒤로 미뤄야 한다고 했어요. 뭐? 1년이나? 왜? 그게 형이 갑자기 우리보다 먼저 결혼을 해야 한대.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형 여자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엊그제 갑자기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는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 소리에 엄마랑 아버지는 좋아서 난리고 바로 나한테 우리 결혼은 내년으로 미루라고 하더라고. 말도 안 돼. 이러는 법이 어딨어? 상견례 코앞에 두고. 미안해. 오히려 우리 집에서는 상견례도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이건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은 형밖에 모르는 집이라고. 들어보니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여자 같던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형도 진짜 웃긴다.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여자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결혼을 해. 우리 집에서는 상견례하고 바로 식 올리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어떡해. 미안해. 자기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씀드릴게. 진짜 죄송하다고. 대신 내년에 최대한 빨리 날 잡아서 한다고. 대신 그동안 내가 돈 더 모아서 자기 다이아 반지 해줄게. 됐어. 내가 뭐 그런 거 바래? 나는 그냥 이건 너무 경우가 없다는 거지. 자기가 무슨 죄냐? 저는 가운데서 쩔쩔매는 남편을 보고 화가 나면서도 짠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잘 몰랐지만 그 집구석이 그런 집이라는 걸 안 뒤로는 저는 무조건 제 남편을 싸고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런 부모 밑에서 얼마나 서럽게 자랐을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런 사실을 숨김없이 모두 말했고, 저희 부모님도 무슨 그런 부모가 다 있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저희 남편이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착하다며 마음을 많이 써주셨어요. 비록 아주버님 때문에 결혼은 몇 달 밀렸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편은 사이가 더 좋아졌죠.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전세지만 아파트도 얻어주시고 결혼 자금도 아낌없이 지원하는 걸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아니, 아무리 장남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같은 아들을 그렇게 차별을 해. 너희한테는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준다고 했다며. 그래서 나는 형편이 많이 안 좋으신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네. 당신 그만해. 가뜩이나 애들 그걸로 기분도 별론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런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자기 뱃속으로 낳아놓고 저러냐고. 셋째 아들도 있다며. 셋째한테도 그래? 저는 차마 도련님한테는 안 그런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까지 하면 제 남편이 더 비참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 그런지 더 보란 듯이 저희 결혼할 때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는데 이런 걸 기대한 적은 없었지만 솔직히 싫진 않았어요. 덕분에 신혼집은 신축의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구축 아파트도 매매로 살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혼수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올 수 있어서 지난 억울한 마음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에서 그만큼이나 지원해 줄지 몰랐던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많이 놀란 듯 아닌 척 하면서도 많이 부러워했는데 그걸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남편 역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에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남편과 아주버님은 2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고3일 때 저희 남편이 고1이었고 저희 남편이 고3일 때 아주버님이 삼수 중이었는데 충분히 서울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시부모님은 아주버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한다며 남편에게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참 너무하지 않나요? 될 자식을 밀어줘야지 가망도 없는 자식에게 올인을 하다니. 저 같으면 그런 부모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진작에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자기 부모라고 할도리는 하고 싶어 했는데 도련님 대학 등록금도 저희 남편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대학 진학을 못하고 바로 군대에 갔다고 했는데 거기서 공부를 계속해 자기 힘으로 등록금을 벌어 늦게 대학을 갔다고 했어요. 졸업도 돈이 없으니 쉽지 않았고 결국엔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때 도련님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대요. 결국엔 자기 동생 등록금 벌려고 자기 공부를 포기한 건데 그 뒤 여러 일을 하다 자동차 판매 일을 하게 되었죠. 저도 남편한테 소개로 자동차를 사다 만나게 된 거였는데
저희 남편 수완이 좋다기보다 그냥 사람이 좋았어요.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고 신경을 써준다기보다 마음을 써주는 기분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주변에 차를 바꿔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인연이 되었고, 남편이 고맙다며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을 선물해줬는데 제가 먼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그게 인연이 되었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겉모습만 봐서는 그런 서름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그걸 내색하지 않고 여느 집 자식처럼 가족을 생각하는데, 가끔 화가 날 때는 벨도 없나 싶다가도 어느 날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면 절대 못할 일을 그 사람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런 아들이 어딨다고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장난만 챙기시는지, 부모님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었는데 아주버님은 더한 인간이었어요. 자기 부모 뺑 믿고 저희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데 진짜 재수 없었거든요. 저희 결혼식 전에 브레이크 거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요? 원래 만나던 여자가 있던 거라면 그것도 많이 봐줘서 이해하겠는데, 아주버님은 그냥 자기 동생이 자기를 제치고 결혼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급하게 여자를 만나 결혼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일 리는 없었는데 정말 형님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맏며느리는 고사하고 며느리 노릇은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고, 아주버님을 돈 나오는 ATM 기계로 알았는데 능력도 없는 아주버님한테 나오는 돈은 전부 시부모님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뻔뻔하게 시어머니는 부족한 생활비를 저희 남편한테 달라고 했는데요. 저랑 결혼한 이상 그 꼴은 절대 못 보죠.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시댁에 돈 주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요. 그리고 모든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여지없이 돈 얘기를 했어요. 이번 달에 네 아주버님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줬더니 생활비가 뚝 떨어졌다. 네가 한 100만 원만 보태라. 100만 원이요? 왜요? 저희도 빠듯해요. 뭐? 못 들으셨어요? 빠듯하다.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주버님이 쓰신 돈이니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달라고 하셔야죠. 어머, 얘 웃기네? 방금 말했잖아. 우리 큰아들네가 돈이 필요해서 줬다고. 근데 걔들이 나한테 어떻게 돈을 주니? 왜? 나한테 돈 주기 싫으냐? 네, 어머니 같으면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이가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카드도 드렸다는데 이젠 아니죠. 얘가 정말 무서운 애네? 너희는 버젓한 집도 있지만 우리 장남은 전세 살아. 그럼 형편 좋은 아들이 부모를 돕는 건 당연하지. 아니요. 받은 놈이 부모를 돕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이 물론 자가이긴 하지만 저희도 대출받은 돈이 있고요. 아이 낳고 살려면 여기보다는 넓은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듯 제가 초장부터 철벽을 치자 저는 천하에 못돼 처먹은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더러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덕분에 명절도 시댁에 가지 않고 편해서 좋았네요. 물론 중간에서 남편은 곤란해했지만 제가 결혼 전에 받은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준다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마음이 불편함에도 저한테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저랑 같이 시댁에도 가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만 힘들지
남편도 모처럼 푹 쉬고 좋아했어요. 반면에 시부모님은 괘씸하고 불편하셨겠죠. 저희 형님이 명절이다 제사다 해도 음식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때 형님이 했던 말이 대박이었어요. 저는 교회 다녀서요. 귀신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기만 할게요. 음식하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절하라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최선이거든요. 저 말을 듣는데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자기는 그런 거 강요하는 시어머니 아니라며 알겠다고 했는데 그때 저만 죽어라 음식 장만하고 고생했어요. 그러니 명절 음식도 보나마나 시어머니 혼자 다 장만하셨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네, 저도 별로 착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저라도 내 남편이 당한 서름을 갚아줘야죠.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바로 직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떻게 명절까지 안 올 수 있냐고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저더러 못 배운 티가 너무 난다고 막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어머님이 오라고 했으면 저는 갔을 거예요.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네 부모 욕먹이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시집가서 시부모님한테 욕먹으라고 시집 보낸 건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정도만 지켜주시면 이러지 않죠. 애당초 따지고 보면 제가 먼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이게 잘못이지. 너는 어떻게 어른이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지질 않니? 내가 너 때문에 명절 내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저야 모르죠. 왜요? 형님이 명절 음식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기사, 교회 다니니까 차례도 안 지낸다고 하셨겠네요. 너 지금 누구 놀리냐? 그리고 여기서 네 형님 얘기가 왜 나와? 왜 나오긴요. 저도 억울하니까 그렇죠. 그럼 저도 당장 오늘부터 동네 아무 교회나 다닐까요? 야! 시어머니는 자기가 혼자 명절 음식을 한 게 약이 올라 저한테 화풀이를 하려다 되려 뒷목만 잡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이젠 생각이 바뀌었다며 저더러 일주일에 3번 이상 시댁에 와서 시댁 집안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했네요. 저도 일 다니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일이면 집에서 놀고 먹는 형님을 불러다 하시는 게 맞는 건데 큰 며느리는 국 끓여 드실 거냐고 제가 또 따박따박 따지니 나중엔 시어머니가 열받아서 저한테 아무 소리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딱히 직접적인 시어머니와 트러블은 없었는데요. 그냥 늘 항상 사이가 나쁠 뿐이었어요. 저는 최소한의 며느리 둘이만 하는 정도로 제 할 일을 끝냈고 가끔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저희 부부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고 할 때면 제가 또 여지없이 난리를 치니까 형님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못했죠. 그러다 막내인 도련님까지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내심 속으로 장남 노래를 부르는 집구석이니 도련님한테도 한 푼 보태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막내는 막내라고 돈 2천만 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지불할 정도로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게 묘하게 약이 올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동생 결혼이니 신경을 써주고 싶어 했는데 저희 부부가 TV와 냉장고, 세탁기까지 비싼 가전제품은 다 해줬네요. 남편이 그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동서는 참 귀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보니 그 집 아들들이 자기랑 똑같은 와이프를 얻었더군요. 도련님도
그렇게 저희 남편을 따르고 잘했는데 동서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막내 며느리라 그런지 시아버님이 귀여워하셨는데요. 덕분에 시댁을 가지 않아도 시댁 돌아가는 사정은 동서한테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참지 않는 제 성격상 동서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줬는데 그래서 늘 동서가 고마웠죠. 그래서 제가 따로 챙기기도 하고 가끔 여자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형님을 빼고 만났죠. 그러다 형님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이 서운해했는데 동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어쩌라고 하면서 모르쇠 했어요. 이쯤 되면 제가 시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저는 시댁만 가면 시어머니와 형님이 어떡하든 골탕을 먹이려고 했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 제 밥만 언제 한 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누런 밥이라던가 제 수저만 닦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던가 하는 등 눈에 보이는 차별을 했어요. 그럼 저는 보란듯이 그 밥을 먹지 않았고 먹은 것도 없으니 설거지할 것도 없겠다 싶어 거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TV 리모컨을 붙들고 있었는데 나중엔 그냥 저는 오지 말고 남편만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꼴 보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왜 와이프도 없이 집에 오냐고 그러면 자기도 안 온다고 했는데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던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말에 반기를 드니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가셨어요. 장가를 잘못 갔다면서 앓는 소리를 하셨는데 말은 바로 해야죠. 장가를 잘 가서 그나마 늦게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튼 그 후로 저는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는 며느리를 망정 호구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의 연봉은 계속 올랐고 저희는 바라던 38평 신축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거꾸로 형님은 제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이 소식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애가 많이 탔죠. 동서도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아이가 없는 자식은 그렇게 아끼는 장남밖에 없으니 속이 많이 타셨을 거예요. 그래서 둘째 마음에도 없는 저희 아들이 장손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불만이더라고요.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이가 좋았던 적이 손에 꼽거든요. 사이도 나쁜 부부가 어떻게 임신을 하죠? 그러니 아주버님 내외에게서 손자든 손녀를 기대하기 많이 어려워 보였는데 시어머니만 애가 달아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비싼 약도 해다 바치고 부적도 써오는 등 헛돈만 쓰셨어요. 그러다 저희가 이사를 가고 그게 배가 아팠는지 형님이 사내 만회하면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 아주버님은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앞서 대학을 삼수해서 겨우 갔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나빠도 얼마나 나쁜지 그나마 대학도 지방에 있는 미달된 과에 갔는데 제가 볼 땐 그 학교는 등록금만 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대졸이라고 해도 취업하기는 힘이 들었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자격증이나 스펙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었는데 눈만 높아서 조금만 힘들다거나 허드렛 일 같으면 그만두기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아주버님네 생활비까지 시부모님이 책임을 짓고 있었는데 저한테 초반에 생활비 타령하다 그 사단이 나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시는 듯 하더군요. 제가 동서한테도 첫 단추가 중요하니 절대 생활비 들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며 그 난리를 치니
시댁에서 가게라도 차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역시나 돈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순순하게 돈을 빌려줄 것 같지 않으니 아예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잡아 아주버님께 카페를 차려줬는데요. 이 인간이 하라는 장사는 하지 않고 젊은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노닥거리다 2년 만에 카페를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빚만 떠안게 되었는데요. 아주버님도 형님도 죄책감 같은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뚫린 입이라고 아주버님은 무슨 변명이 그리 많은지 궁금하지도 않은 카페 폐업 얘기를 주구장창 했는데 참 한심해 보였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랐는데 어쩜 동생들과 그렇게 다른 건지. 이건 그냥 시부모님이 장남이라고 오냐오냐 떠받들어 키운 것이 문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희 시아버님도 장남인데 그렇게 자랐답니다. 다른 형제 삐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님 스스로도 다른 형제들이 장남을 떠받들고 뒷바라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자꾸만 그나마 돈 잘 버는 저희 남편한테 희생을 강요한 거였어요. 어쩐지 다른 친척들이 저희 아버님한테 감정이 안 좋아 보였는데 다 이유가 있던 거였죠. 그럼 그런 걸 보고 내 자식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만한데 시아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그렇게 저희 부부를 포함한 삼형제 내외는 아주버님 내외를 빼고는 부모 덕도 보지 않고 자기 앞가림 잘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아주버님이 정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개인 택시를 하나 사달라고 시부모님에게 조른 것 같은데 시아버님이 시할머니한테 말해서 그 돈을 조달했다고 하더군요. 대신 지방에 살고 계시던 시할머니를 시아버님이 모시고 왔는데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셔서 힘드셨던 시할머니가 그걸 조건으로 돈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대놓고 싫어하셨지만 자기 장남한테 택시를 사줘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늙어서 시집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동서한테 들었을 때는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시더니 당신이 시집살이를 하게 될 줄은 모르셨겠죠. 그리고 다행히 시할머니는 장손이라고 아주버님만 예뻐라 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는데요. 거꾸로 아주버님만 보면 혀를 끌끌 차며 니는 언제 사람 구시라고 살간? 창피한 줄 알아야지. 다른 동상들은 잘만 벌어먹고 사는데 니는 제일 그냥 쪽팔리지도 않냐? 그 나이 처먹도록 여태 뭐할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곤 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고 싶어도 자기 아들 택시 사준 사람이 시할머니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눈치였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시할머니를 다시 떨궈낼까 그 궁리만 했는데요. 시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쉽지 않으니 시아버님이 시할머니를 어디로 보낼 마음이 없으신 눈치였죠. 대신 당신이 좀 보살펴드리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시아버님은 그저 당신 대신 시어머니가 그 뒤치다꺼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집안의 썩은 뿌리는 시아버님이 아닐까 싶네요. 대우는 다 받고 귀찮은 건 장남이다 남자다 하며 다른 사람한테 밀었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거에 대한 불만은 가득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그래서 적당한 명분이 꼭 필요하셨어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그나마 아주버님은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니
그게 벌이는 변변치 않더라도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성에 찰 형님이 아니었는데 동서의 소식통에 의하면 바람도 심심찮게 피우다 아주버님에게 들켜서 대판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던 것 같은데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게 용해 보이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각자 생긴 대로 살다 보니 저와 남편도 어느덧 부록을 한참 넘겼어요. 그리고 잠깐 여기서 제 남편 자랑을 하자면 저희 남편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항상 판매 1등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느 날부터는 아무리 영양제와 몸에 좋은 걸 챙겨줘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한가로운 시골에 가서 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옆에서 하도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언젠가는 남편이랑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군 입대를 하니 그런 생각이 더 절실해졌는데 제가 원래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남편과 제 일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해고라도 당하면 당장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니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투자 사업과 경매에 관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1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파니 빌라 2채와 작지만 3층짜리 삼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월세의 절반은 그 건물들 매입하느라 받은 대출금 상환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절반은 온전히 제 수입으로 남으니 저도 믿는 구석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지금 사는 집 정리하고 퇴직금 합치면 시골에 집 한 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환희도 지금 군대 가서 없고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은 어때? 나야 너무 좋지.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 우리 둘 다 직장 그만두면 당장 어떡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고 집 지어지는 동안은 친정 가서 있으면 되니까 마음만 있으면 어떡하든 되겠지. 자기도 너무 힘들어하고 나도 회사 다니는 거 이젠 좀 지겨워. 나라고 뭐 평생 일만 해? 어디서 봤는데 귀촌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한대. 정말 그래도 되겠어? 우리 아직 젊은데. 아까 말했지? 귀촌도 젊어서 해야 한다고. 그리고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하는데 옆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서 그래. 당신도 평생 일만 했잖아. 꿈이라며. 내가 그 꿈 이뤄준다고. 어때? 당신 장가 잘 왔지? 나 같은 마누라가 어딨냐? 그래.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자기랑 결혼한 거야. 그럼 딱 3달만 있다가 하자. 지금 계약한 고객도 있고 나도 마무리는 잘해야지. 자기도 인수인계할 시간 필요하잖아. 저희 부부는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갖고 귀촌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을 알아보거나 집터를 알아봤는데 친정 부모님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 남편이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사위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뒷주머니를 좀 차라고 조언을 했던 사람도 친정 엄마셨는데 그 조언대로 하니 이런 날도 오는 거였어요. 그 후 저희 부부는 순차적으로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골로 내려간다는 걸 아시고는 꼴값이라고 하셨어요. 저것들이 내려갔다가 학을 떼고 다시 올라와 봐야 도시 생활이 편했다는 걸 알지. 그래, 가봐라. 니들이 얼마나 버틸지 내가 봐야지.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이랑 멀리 살고 싶다는 핑계로 이젠 시댁도 안 오르고 수작 부리는 거지? 설마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어머님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저게 진짜 어쩌면 너는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그대로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건 피차 마찬가지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줄 알고 시어머니는 저를 잔뜩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한마디 하면 귀촌하기 전에 남편 마음이 불편할까 꾹 참고 귀촌 준비를 했는데요. 다행히 집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드는 집터를 발견해 저희는 신속하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 아시는 분이 건축과 토목 관련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부탁을 드리자 땅만 좋고 수도관과 정화조 설치만 끝나면 집 짓는 건 금방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게다가 저희가 구입한 집터는 원래 집이 있던 자리로 땅 밑에 정화조와 수도관도 심어져 있었는데요. 그 덕에 건축 시일도 수십일 앞당길 수 있었죠. 애당초 큰 집을 원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가 쉬웠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원래 계획보다 반년 정도 기다려 저희 집이 완성되었어요. 마당에 저희 부부가 실컷 먹고도 남을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텃밭과 사과나무, 감나무도 심었는데 벌써부터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미뤄진 만큼 저희 부부는 일도 더 많이 해서 귀촌 자금도 넉넉했는데 이래저래 온 세상이 저희 부부를 도와주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이사 날짜를 받아놓고 저는 매일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부부를 호출하더니 난데없이 귀촌할 거면 시할머니도 모시고 가라고 하셨는데요. 저랑 남편은 순간 질색하며 따졌어요. 아니,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어머님이 하세요? 얘 좀 봐. 언제나 혼자 결정했대. 니네 시아버지도 그러라고 하셨어. 우리 어머니 나이가 올해로 93인데 도시보다는 시골이 좋지. 공기도 나쁘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이 좋겠어?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만 내려갈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할머니까지 모시고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그냥 방 하나 주고 니들이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일이잖아. 니네 할머니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니? 그냥 니들이 희생 좀 해. 아니, 왜 엄마는 나한테만 희생을 하라고 해요? 왜 나만 그래야 하는 건데요? 어머, 얘가 왜 이래? 그야, 네가 가장 믿을 만한 자식이니까 그렇지. 부모가 기댈 수 있는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어머니, 좋은 것도 본인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당사자인 저희가 싫다는데 왜 어머님이 그러세요? 그렇게 할머니 모시기 그러시면 할머니 원래 사시는 집 있잖아요. 그것도 다 사정이 있어 그런다. 니네 할머니 이제 옆에 누구 없으면 불편하시고 무엇보다 그 집 이번에 팔려고 내놨어. 네? 그게 무슨... 아, 말도 마라. 네 아주버님이 사고가 나서 그거 합의하고 택시 고치려면 돈이 필요해. 근데 이젠 우리가 돈 넣을 구멍이 없잖아. 그렇다고 니들이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 끝에 할머니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가실 곳도 없고 어쩌면 합의금 부족해서 네 형 살던 집 보증금도 빼야 할지 몰라서 여기 들어와야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할머니가 계시니 방도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나라고 뭐 이러고 싶겠니? 나도 조금만 참아라. 90 넘은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살아.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너 구박도 안 하고 네가 우리 집 오기 싫다고 하면 그런 줄 아마.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러는 어머니는 얼마나 사신다고 할머니한테 그러세요? 어머니도 늙어서 형님이 똑같이 취급하면 그때 어쩌시려고요. 저 이런 식으로 시할머니 모셔갈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거래랍시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깨 넘어 방에서 다 듣고 계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도 그때는 다급해서 그걸 의식하지 못했지만
시할머니가 화가 나서는 베개를 집어 던져 방문을 활짝 열며 외치셨죠. 나는 안 간다. 아무리 늙어빠진 노인네라도 그런 취급받으면서 손자 며느리한테 신세지고 싶간? 네가 뭔데 내 집을 팔아서 네 아들 밑으로 쑤셔넣어. 나는 안 간다. 어머니도 참, 그이가 다 얘기했잖아요. 이젠 그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진수랑 진수척 할 곳 없어지면 그땐 어떡해요? 어머님도 장손 생각은 해주셔야죠. 얘들이 집도 지었겠다.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사세요. 그게 어머님도 좋은 거예요. 괘씸한 년, 네가 내 단물을 다 빨아먹고 갖다 버리겠다고? 어머님도 참, 제가 언제 그랬어요? 불만 있으시면 어머니 아들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제 아들 일만 걱정해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니까. 아무튼 난 얘기했다. 그러니 니들이 알아서 할머니 모실 방 꾸미고 이사갈 때 모시고 가. 어차피 짐이라고 해봤자 몇 가지 있지도 않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싫다고요. 저 이번에 내려가면 집이고 뭐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이젠 연관 짓지 마세요. 뭐해? 일어나. 그리고 자기도 이제 시댁에 올 일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 정말이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나이가 지긋이 먹은 시어머니는 자기 늙는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당신 시어머니를 처리하려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에 없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 시어머니가 많이 놀란 눈치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기세에 집에 돌아온 저는 자꾸만 시할머니 생각에 기분이 찝찝했는데요. 연세가 조금 있긴 하지만 원래 저희 시할머니가 여장부처럼 강단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같이 산 이후 몰라보게 기력도 떨어지시고 어깨도 작아지신 게 이상하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그리고 3일 고민하다 남편한테 시할머니를 모시러 가자고 제가 먼저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당신까지 왜 그래? 아니, 저대로 할머니를 두고 가는 게 마음이 안 좋아. 분명 계속 어머니랑 부딪히고 사셔야 할 텐데 정말로 아주버님이 그 집에 산다고 들어오기라도 하면 어떡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할머니 저러다 시설 같은 곳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나 자기나 마음 불편하잖아.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우리 환희방 하나 있잖아. 어차피 그놈이 여기 와서 지낼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방에 할머니 모시자. 진짜 어쩌면 내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정말 괜찮겠어? 이러려고 귀촌하자고 한 건 아닌데. 괜찮아. 아무도 없는데 시끄러도 한 명 더 있으면 좋지. 자기랑 나랑 싸우면 편먹을 사람도 있고. 나 진짜 당신 때문에 눈물 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내가 다른 복은 하나도 없지만 마누라 복은 기똥차다. 뭐야, 그걸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평생 나한테 잘해라. 저는 그렇게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귀촌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시할머니 모시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입이 찢어져서는 귀에 걸릴 정도였는데 진짜 그 꼬라지는 보기 싫더군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이젠 손들라고 남남처럼 지내자고 말했는데 그 말에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콧방귀도 끼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믿지 않으셨겠죠. 아니, 그럴 마음이 없으셨겠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 집을 나선 이후로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 형님 번호까지 전부 차단해버렸는데 시할머니도 그러고 싶다고 하셔서 시할머니는 아예 핸드폰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의 시골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유유자적은 개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더군요. 경험이 없다 보니 우왕좌왕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나마 시할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주셔서 차츰 나아질 수 있었는데 저희끼리 농담 삼아 시할머니 없으셨으면 저희는 굶어 죽었다고 할 정도였네요. 저희 시할머니가
젊어서는 논이며 밭이며 하우스까지 안 해본 농사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든든한 선생님이 되어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거동이 많이 힘드시긴 했지만 매일 나가서 조금씩 걷다 보니 그게 운동이 되어 예전보다는 훨씬 잘 움직이게 되셨어요. 그리고 늘 저한테 고맙다며 자기가 살면서 후회한 일 중에 남편 말을 거스르지 못한 거라고 하셨는데 자기 남편이 저희 시아버님을 그렇게 키우셨고 그런 시아버님이 저희 아주버님을 그렇게 키우고 있어 옆에서 보는데 당신 죄처럼 느껴졌답니다. 더욱이 가족들에게 희생만 당하고 사는 저희 남편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다고 했는데 그러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하나 건네셨어요. 여가 우리 친정에서 나한테 준 땅인데 돈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져라. 할머니, 왜 이런 걸 저를 주세요? 그럼 인자 죽을 날도 멀지 않은 나가 그거 갖고 가랴? 그리고 그거 갖고 내가 죽으면 그거 다 네 형한테 간다. 그거야 그렇겠지만 나는 진즉부터 그건 너한테 주고 싶었어. 네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기회 봐서 주려고 가지고 있었단 말씨. 인자 네가 처리해라. 뭐 그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할미가 마지막엔 우리 손자한테 하나는 해주고 싶다. 니들 덕에 내가 참 마음 따숩게 간다. 고맙다이. 할머니도 참 왜 기분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내가 늙어본게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는 기다. 그니까 요렇게럼 작별 인사도 미리부터 하면 좋지. 내가 이런 말도 못하고 확 가버리면 어쩌냐? 저는 자꾸만 약한 소리를 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좀 마음 편하게 사시는데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무언가의 징조였는지 시할머니는 저희와 함께 귀천을 하고 3년 뒤에 조용히 주무시듯 눈을 감으셨는데 남편과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가족 중에 유일하게 따뜻한 말을 해준 할머니라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장례를 저희끼리 칠 수는 없어 3년 만에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 절차를 끝마치고 어떻게 아셨는지 시아버님이 시할머니 땅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미 남편 앞으로 명의를 바꿔놓은 후였죠. 너도 참 그렇다. 할머니가 준다고 그걸 우리랑 상의도 없이 홀랑 네 앞으로 했어? 구약한 놈. 좋은 말 할 때 그거 다시 내 앞으로 해놔라. 우리 어머니 땅인데 아들인 내가 받는 게 맞지? 아버지, 죄송한데요. 이건 할머니가 직접 저한테 주신 땅이에요. 드릴 이유 없습니다. 야, 아빠가 달라고 하잖아. 네가 뭔데 아빠 말에 이유를 따져? 나 지금 이혼하기 직전이거든. 좋은 말 할 때 그 땅 내놔. 아니면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내놓든가. 형, 진짜 정신 안 차릴래? 그 나이 먹도록 왜 그렇게 살아? 나는 형이 이혼을 하든 감방을 가든 관심 없어. 내가 아직도 형한테 다 뺏기고 호구짓 하는 놈으로 보여? 저게 안 보는 사이 미쳤나? 야, 너 지금 형한테 개기냐? 말 조심해. 나이가 몇인데.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아라. 여태 내 인생에 걸림돌로 살았으면 형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냐? 나는 분명히 말했어. 이젠 천륜이고 뭐고 없다고. 지금도 할머니 장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한 거고 우리 이젠 정말 볼 일 없어. 볼 일이 왜 없어? 엄마 아빠 죽으면 그때는 모른 척 할 거냐? 평생 챙긴 장남이 있는데 내가 왜 나서? 이제부터는 형이 알아서 해. 나는 집에서 10원 한 장 받은 것도 없어서 떳떳하고 평생 부모님 등에 빨대 꽂은 형이 앞으로는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 할머니 발인도 끝났으니
나랑 이 사람은 간다. 고약한 놈. 네가 그러고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 땅 내놓고 가. 나도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저도요. 아버지랑 엄마 같은 부모는 진작보다 필요 없었어요. 할머니 땅은 가져가고 싶으시면 법으로 하세요. 저는 많이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내심 흐뭇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나서지 않아도 자기 할 말 시원하게 다 하는 남편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꾸로 입 아프게 떠들지 않아서 너무 편했는데 그 후 저희는 할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적적해하며 지금까지 저희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군 제대한 아들은 시골에서는 지내기 좀 그렇다며 저희 친정에서 학교를 오가며 자기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 쓰고 있는데 떨어져서 지내서 그런지 철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제는 부모 걱정도 할 줄 알고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부부 대신 잘 챙기는 모습에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게다가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 시할머님이 남편에게 준 땅이 대규모 골프 리조트가 들어선다며 고에게 거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 덕에 뜻하지 않게 저희 부부는 꽤 큰 돈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돈에 눈이 먼 아주버님이 이국리 저국리 할 텐데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하늘에서 시할머니가 그 땅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발이 내려준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시할머니가 머물렀던 방을 보면 시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처음엔 마냥 불편할 줄 알았는데 사람의 든자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 시할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만 한데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인생의 절반은 넘게 지나온 사람이잖아요. 젊어서는 그렇게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늙어서 자식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 쓸쓸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도 아들을 잘 키운다고 키웠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 저는 죽을 때까지 남편과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을 꿋꿋하게 살고 있어야 저희 아들도 부담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동서말에 의하면 아주버님은 결국엔 시부모님 재산을 모두 말아먹고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언제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이혼하기 전에 아주버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썼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 아주버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주버님이 진 빚과 형님이 명의도용해서 진 빚까지 그야말로 아주버님은 빚더미에 올랐는데 이 화상이 도련님한테 사는 집 팔아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물론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저희 남편이 당한 걸 모두 봤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했다고 했는데 그 일로 아주버님이랑 멱살까지 잡고 싸움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도와줄 거 아니면 저희 부부 사는 집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다는데 어딜 찾아가냐며 도련님이랑 동서가 알아도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고 했는데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요. 사실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 중에 도련님과 동서한테만 사는 곳을 알려주고 철저하게 비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집을 알려주지 않은 도련님과 동서가 고마울 수밖에 없었는데 도련님이 먼저 저희 부부에게 평생 작은 형이 고생했으니 남은 건 자기가 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그전에도 도련님과 동서가 저희를 대신 시부모님을 많이 챙긴 걸로 아는데 괜히 큰 부담을 가지게 한 건 아닌지 미안하더군요.
게다가 아주버님이란 큰 구멍이 있으니 도련님과 동서가 돕는 게 마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텐데요. 급기야 시부모님은 그렇게 믿던 장남 때문에 폐가 망신해 살던 집도 날리고, 충격에 시아버님은 쓰러져 병원에, 갈 곳 없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 역시 도련님이 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제가 절반이라도 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됐다며 거절하더니 이렇게 말했는데요. 형수, 아니에요. 저 작은 형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랑 이렇게 못 살아요. 형이 자기 공부도 포기하고 제 대학 등록금 다 내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해야죠. 형수랑 형은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사실 진작부터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저희 집사람도 그러자고 했어요. 동서, 정말이야? 내가 미안해서 어쩌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저야말로 형님 뒤에 숨어서 편하게 지냈죠.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세요? 근데 형님이 있어서 제가 편했어요. 그리고 저희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신 것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시잖아요. 저희 이제 그 은혜 갚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아주 조금은 젊잖아요. 아우, 재수씨, 고마워요. 우리가 말년에 재수씨 덕에 참 편하게 살겠네요. 괜히 큰 짐 지어주는 것 같아 미안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아니에요. 아주버님이야말로 편하게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사세요. 이 사람이 작은 형 생각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형님 쫓아가려면 멀었고요. 저는 동서의 말에 감동해서 울컥 눈물이 나고 말았어요.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집구석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련님이랑 동서가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음이 편해서인지 남편은 귀촌한 후로 살은 많이 빠졌지만 전보다는 많이 건강해졌답니다. 저 역시 불면증이 심했는데 이젠 눕기만 하면 바로 잠이 들어요. 그리고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눈이 떠지고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다 보면 저희 동네에 사계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맛에 귀촌을 하나보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무엇보다 열심히 살다 온 귀촌이라 그런지 후회도 없고 매일매일 보상받는 기분이 드는데 열심히 살던 가락은 어쩔 수 없어서 일을 자꾸만 만들지만 저도 남편도 지금은 전에 없이 마냥 행복합니다. 처음 귀촌했을 때는 텃세가 있으면 어쩔까 걱정도 많았는데 저희 시할머니 덕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손주 며느리가 시할머니한테 극진하다며 마을 분들이 저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지금도 그 덕을 보고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느낀 건데 이건 역시 시할머니가 저희 부부한테 주신 선물 같아요. 시골에 오면 저희 부부 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웃이 굉장히 많거든요. 덕분에 외로운 것도 모르고 나누는 기쁨도 누리며 지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아주 대만족입니다. 실제로 귀촌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랑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은 게으르게 편안히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내 남편이 최고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편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네요. 인생이 뭐 별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삼시세끼 맛있게 먹고 별것도 아닌 일에 웃고 살면 행복한 거죠. 저는 60대, 70대, 80대에도 꼭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살아온 시간이 길다 보니 내용도 길어졌는데 긴 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남편 가족 때문에 아팠던 분이 계신다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건 죄가 아니니까요. 그럼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매일이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50대 여자예요. 지금은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차오르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자꾸 그가 생각나 끊임없이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여러분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제 그 일을 정말 놓아줄까 해요. 글솜씨가 모자라 서두 없이 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30 초반까지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평범한 여사원이었어요. 원래 나와 성별이 다른 수컷이란 존재에 특별히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누구나 겪는 사회적 과도기를 워낙 세게 맞고 있어서 제 눈엔 모든 세상이 흑빛으로 보였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즐겁고 기쁜 일은 더더욱 없었어요. 온갖 업무 스트레스와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로 항상 신경은 과민되어 있었고 표정은 짜증스러웠죠. 그 당시에는 가족들과도 별 교류 없이 지냈어요. 밥 먹으라는 엄마의 잔소리와 일찍 다니라는 아빠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요. 다 큰 딸이 금쪽이가 되어가는 것을 부모님도 힘겨워했지만 모두에게 딱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저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엉망진창이었죠. 그렇게 다들 나름 힘들다면 힘든 시간을 꾸역꾸역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마냥 억지로 출근을 하러 가면서 버스에 오르기 전 꼭 정류장 가는 길에 있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고는 했어요. 체인점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커피가 제 입에 아주 잘 맞았어요. 머리까지 쨍해지는 달고 단 카라멜 마키아토를 한 입 마시면 그날 있을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느낌이었죠. 물론 그 느낌은 회사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전부 증발해버리긴 했지만요. 스트레스 때문에 마시던 커피가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죠. 버릇처럼 하루의 시작을 그 카페에서 시작하다 보니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한 번씩 들리고는 했어요. 그날도 역시나 아침에 감고 말리지 않은 촉촉한 머리를 산발해서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커피 주문을 하려고 할 때였어요. 매일 드시는 카라멜 마키아토 맞죠?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직접 구운 녹차 쿠키예요. 쿠키이긴 하지만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달지는 않아요. 매일 그렇게 단 마키아토만 드시는데 오늘은 이거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궁합이 괜찮을 거예요. 항상 주문할 때 직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카드만 내미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던 저는 그제야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을 치우고 카운터를 쳐다봤어요. 휠체어를 탄 남자가 한 손에는 쿠키를 건네며 저를 보고 활짝 웃고 있더군요. 그렇게나 문턱이 닳도록 다녔던 곳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더군요. 물음표 가득한 제 얼굴을 파악한 그 남자는 한 번 더 쿠키를 권하며 말했어요. 매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초점 없는 눈빛에다가 단 것만 주문하시길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단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멋쩍은 표정의 남자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갑자기 제멋대로 벌렁벌렁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화 배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생긴 얼굴에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남자였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잘생긴 남자는 처음 봤거든요. 평소 이상형 따위는 없던 제게 바로 그 사람이 이상형이 되어버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쪽이 이 시간에 거의 매일 봤거든요. 주문하고 결제하면서도 고개 한 번을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카페 사장입니다. 아, 제가 워낙 땅만 보고 다녀서. 그러니까요. 아침마다 그쪽 얼굴 보면 매일 얼마나 힘든길래 눈도 한 번 안 마주칠까 궁금했어요. 전 계속 여기 있었는데 말이죠. 얼굴 좀 피고 기운 좀 내세요. 예쁜 얼굴 너무 막 쓰시는 것 같네. 네? 예쁜 얼굴이요? 처음 들어본 예쁘다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것도 저렇게 멋진 남자한테 칭찬을 듣다니. 알고 보니 저는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 가는 남자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 문제였었나 봐요. 여하튼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에 조금 더 부지런을 떨며 단장하고 카페로 향했죠. 머리를 다 말린 후 예쁜 헤어핀까지 꽂고 하지도 않던 화장에 립스틱까지 칠하고 말이에요. 아침마다 새삼 카페 가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다음날 출근까지 기다려지더군요. 그렇게 그 남자를 보기 위해 카페를 더 자주 드나들었고 고민만 하던 저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키아토죠? 네. 그런데 사장님은 커피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전 그냥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그럼 마키아토 한 잔이랑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나는 사장님 거예요. 제가 커피 쏠 테니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는 용기가 솟구쳤어요. 그렇게 저는 나름 꽤 당차고 결연한 표정으로 그와의 커피 타임을 제안했어요. 그 남자는 좋다고 하며 저와 테이블로 향했어요. 카운터 안쪽에만 있던 그를 처음으로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잘생겼더군요. 저는 그가 맞은편에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의자를 옆으로 빼고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갑자기 이런 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사장님 좋아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이상하게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저를 보고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세요? 좋아서요. 저도 그쪽 좋아해요. 훅 들어온 그의 고백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쿠키 드렸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절 한 번을 쳐다보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회사도 집도 제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아서 항상 환한 얼굴을 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 눈도 잘 안 쳐다보게 되고. 그런데도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요? 네.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더군요. 저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궁금증도 커지고 저도 마음에 들었지만 보시다시피 제 다리 때문에 쉽게 고백을 할 수는 없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수동적이게 되더군요. 다리가 왜요? 휠체어 때문에요? 네. 전 그쪽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더욱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소름 돋게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를 항상 안 쳐다보고 주문하시길래 제가 불편하신가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태껏 혼자 짝사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는 휠체어에 의지하는 자신을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고백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평생 엉망진창인 내 모습도 좋다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다니. 심지어 배우보다 잘생긴 저 사람이 내게 좋다고 말하다니. 제가 그를 업고서라도 지구를 100바퀴도 더 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카페 사장과 손님으로 만난 그와 저는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막상 그와 교제를 시작하고 저는 그의 다리 장애가 하나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저를 먼저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쑥은데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그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모두 행복했죠. 저는 그가 너무 좋아 결혼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해버렸어요. 승준 씨,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더군요. 뭐? 남자친구? 결혼? 갑자기 무슨 남자에다가 결혼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결혼할 사람 있다고. 너 요새 상태 좀 괜찮아졌다 했더니 다 연애해서 그런 거였어? 뭐 네가 좋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안 그래요, 여보?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네가 갑자기 연애랑 결혼 타령을 동시에 하고 난리야? 저는 신이 나서 엄마와 아빠 앞에서 저희의 러브스토리를 들려주었어요. 그에 대해서도요. 그럼 장애가 있다는 말이야? 평생 고치지도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거라 완전 치료는 좀 힘들대. 그런데 나 그이랑 같이 있어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날 훨씬 더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해줘. 신이 나서 떠드는 저를 두고 엄마와 아빠는 한숨만 내쉬셨어요. 정이야, 지금 네가 콩깍지가 씌어서 다리가 불편하든 팔이 불편하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올 거야. 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그게 다 피부로 느껴질 수도 있어. 엄마랑 아빠는 좀 그래. 선천성 장애라니. 네 배필로 어떻게 휠체어 탄 사람을. 그리고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며. 우리가 무조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걸리는 것들이 많아. 부모도 분명히 장애 때문에 보육원에 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악조건을 다 갖춘 사람한테 너를 보내? 사지만 멀쩡했지.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한동안 얼마나 미친년처럼 살았어. 난 완전히 정신장애였다고.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생각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는데 그런 다리 불편한 게 뭐가 대수야. 난 승준 씨랑 있으면 힘들 게 없어. 진짜야. 부모 없는 거? 부모 없다고 그 사람 인성 나쁘고 어디 모자란 사람 아니야. 오히려 그 누구보다 배려심 많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조건들만 보고 반대하지 말아줘. 내가 그동안 연애는 제대로 못 해봤지만 사람 볼 줄은 알아. 승준 씨는 정말 달라. 솔직히 저 역시 승준 씨의 장애를 처음부터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고백하기까지도 좀 망설였고 교제를 시작한 뒤에도 가끔 내가 잘한 일인가를 생각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잊게 해줄 만큼 승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불만과 짜증만 가득했던 제 일상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준 유일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뒤로도 부모님의 반대가 한동안 이어졌지만 이 사람 아니면 죽네 마네하며 시위한 결과 결국 저희는 100년 가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렵게 시작한 결혼인 만큼
저희 두 사람은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았어요. 초반에 반대를 눈치챈 승준 씨는 결혼 후 부모님의 마음에 더 들기 위해 애썼고요. 그런 노력 덕분에 단단했던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저희는 알콩달콩 재밌는 신혼을 보냈어요. 2시간 넘게 준비했지만 맛이 1도 없는 제 요리를 같이 먹으며 빵 터지기도 하고 저녁마다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며 이야기도 나누고는 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 저를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자기 그거 알아? 나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결혼하고 나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아. 내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 너도 알다시피 난 어렸을 때 보육원에 버려져서 부모 이름도 모르고 자랐잖아. 형제 자매가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난 항상 그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갈증이 있었어. 내 뿌리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에 대한 궁금함. 그걸 알고 싶어도 평생 알 수 없는 정답 없는 나라는 사람. 내 영원한 숙제거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을 만큼 내 울타리 안에 가족이 생긴 거니까. 연애할 때도 정이 너를 많이 사랑했지만 지금은 마음가짐이 훨씬 다르지. 고맙게도 네가 그걸 잘 느꼈던 것이고.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우리 자기는 말도 진짜 예쁘게 한다니까? 내가 더 고맙지. 천방지축에다가 엉망진창인 나였는데 뭐가 예쁘다고 나를 좋아해줬던 건지. 내가 결혼은 진짜 잘한 것 같다니까?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너무 서로를 사랑했던 우리는 제가 임신을 하면서 점점 완벽한 가족의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남편은 당연히 저보다 더 좋아했고요. 정희야, 회사 다니는 거 괜찮아? 회사? 뭐 다 그렇지. 참고 다니는 거지. 너 입덧도 심하고 배불러서까지 회사 다니는 거 내가 원치도 않아.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 그만둬. 내가 더 열심히 돈 벌게. 그렇게 저는 얼마 후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남편의 카페를 같이 도와줄 생각이었죠. 다행히 남편의 카페는 그럭저럭 잘 흘러가고 있어서 외벌이었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첫째 아들 성훈이를 낳고 한창 육아의 행복과 괴로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저는 둘째를 또 갖게 되었어요. 예쁜 공주님이었죠. 저희 부부는 금방 또 새 생명이 와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하며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아이도 둘이나 낳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제 모습을 보며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은 온전히 남편을 받아들였어요. 김서방, 그동안 우리가 미안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때 우리가 겉만 보고 반대를 했으니 김서방 옆에서 우리 정희가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자네한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제라도 사과를 꼭 받아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딸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도 반대했어요. 지금은 저한테 두 분 다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아유, 우리 김서방은 마음도 참 넓고 너무 착해. 항상 고마워, 김서방. 이제 부모님까지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은 꽃길만 걸을 생각에 하루도 즐겁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15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저를 아껴주는 다정한 남편, 키가 벌써 180cm를 훌쩍 넘는 듬직한 아들 성훈이,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딸 우주까지 우리 네 식구는 더 단단한 울타리로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긋나는 법 한 번 없이
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게다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공부까지 척척 잘해주는 효자 효녀였죠. 남편이랑도 목소리 높여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과 사이는 줄곧 신혼부부처럼 좋았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17살, 둘째 딸이 15살이 되던 해에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신이 질투를 했나 봐요. 운명의 장난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죠. 바로 남편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거죠. 남편은 그즈음 어떤 물건이든 잡다가 놓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내가 컵도 깨트렸네. 정희야, 나 요즘 팔이 저리면서 힘이 많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들어. 심각한 건 아니겠지? 그럼 우리 같이 병원 가볼까? 저와 남편은 담당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김승준 씨는 지금 루게릭병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리도 이미 그런 양상을 오래전부터 보여왔는데 아무래도 선천성 장애 때문에 감각이 없어 아무것도 못 느꼈던 것 같군요. 지금은 이제 팔까지 진행 중인 겁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요? 수술하면 되나요? 안타깝지만 루게릭병은 현재까지 완치 방법이 없는 병입니다. 근육이 무기력해지면서 결국 장기와 호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가만히 누워서 죽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치료약이나 구제 방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죠. 저는 남편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동안 울다 깨달을 수도 없이 반복했죠. 자기 어떡해. 우리 승준 씨 불쌍해서 어떡해. 정희야, 미안해. 끝까지 너랑 애들을 못 지켜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집에 시한부가 있는 분위기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암울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담담한 건 남편이었죠. 내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였는지도 몰라.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남들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나 혼자였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식구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러네. 저희 부부와 아이들 모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정야, 나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갈래. 가만히 침대에서 수월만 받다가 비참하게 가고 싶지 않아. 내일부터 카페도 다시 나가고 너랑 성훈이 우주랑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을래. 우리 이제 즐거운 생각만 하자. 남편의 말이 옳더군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 네 식구는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더 자주 웃으려고 노력했죠. 남편과 같이 일하는 카페에서도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약속이 있어 남편보다 먼저 카페를 나선 날이었어요. 약속이 있던 저보다 더 늦게 온 남편에게 물었죠. 응? 나보다 늦었네? 잠깐 누구 좀 만나느라고. 누구? 창수 있잖아. 갑자기 찾아와서. 그랬구나. 그런데 자기 피곤해? 얼굴색이 좀 안 좋네. 응? 오늘 좀 피곤하네. 나 먼저 쉴게. 알았어. 남편은 그날 이후 어두운 얼굴을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도 좀 피곤하다는 대답에 몸이 많이 안 좋은가 싶었죠. 실제로 그때쯤부터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실수는 물론이고 혼자서 잘만 해왔던 화장실 가는 일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는 뭘 먹어도 체한 것처럼 속이 안 좋다며 소화제를 먹기 일쑤였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죽음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이 카페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무리였어요. 이제는 휠체어에 잘 앉아 있다가도 몸이 스르륵 미끄러져서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기도 했죠. 결국 남편은 병원에서 간호를 받기로 했고 저는 카페 문을 닫으면 얼른 아이들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얼굴 근육이 잘 안 움직일 텐데 웃어주려 노력했죠. 병 진단을 받고 정확히 2년 만에 남편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어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지만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말고 또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라는 생전 남편의 유언처럼 살다 보니 시간은 또 흘러가더군요. 저는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카페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들 역시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올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남은 가족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아이들과 저는 꽃과 들려줄 말들을 준비해 남편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엄마, 저 아줌마 지금 우리 아빠 유골칸을 만지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검은 선글라스를 낀 한 여자가 정말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사진에 손을 얹고 읊조리고 있더군요. 오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남겨진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야 겨우 만났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야. 여자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저희 남편 김승준 씨를 아시나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큰 선글라스를 껴 가려져 있었지만 여자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구시죠? 김승준 씨 부인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고요. 여자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고 저희는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빠랑 승준 씨,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랑 너무 많이 닮으셔서요. 순간 저는 남편이 환생한 줄 알았어요. 오똑한 코, 또렷한 눈매, 시원해 보이는 입가까지 너무 판박이 같았어요. 저랑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네? 저희 오빠니까요. 제 쌍둥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직 미성년자 아이들 같은데 놀랄 수 있으니까 저랑 먼저 둘이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쪽한테 들려드릴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아이들을 납골당해 두고 여자의 손에 이끌려 저희는 근처 벤치를 향했어요. 남편과 똑 닮은 그녀를 따라가면서도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희 남편은 쌍둥이 형제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 형제 없이 보육원에서 홀로 외롭게 자란 사람이에요. 혹시 무슨 착각을 하신 건 아닌지. 저도 50년 가까이 제가 외동딸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게 쌍둥이 오빠가 있었더군요. 그게 제 남편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오빠 실제 이름은 김승준이 아니라 곽충현이에요. 곽충현이요? 그게 원래 이름이라고요? 네, 저는 곽송은이고요. 그런데 곽송은 씨가 제 남편이랑 쌍둥이라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곽종배, 어머니는 이길선이에요. 아버지는 한 유명한 기업의 대표셨어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오빠와 저 남매 쌍둥이를 얻으셨고요. 기억과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남자아이가 더 대접받는 시대였어서 저는 처음에 그냥 오빠의 곁다리로 나온 쓸데없는 계집애 취급을 받았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다 되도록 걷고 뛰어다니는 저와는 달리 오빠는 다리를 질질 끌며 기어다니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부모님은 오빠 다리에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는 병원에 데려가셨고요. 부모님은 너무 소중한 아들이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고치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미 늦었고 오빠는 여전히 발을 질질 끌고 다니며 부모님 속을 태웠다고 해요. 결국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당신들 집안에서 장애아가 태어났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낀 부모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빠를 보육원에 버렸던 거예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말이죠. 원래는 쓸모도 없는 딸인 제가 버려졌어야 하는데 오빠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육원에 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나, 이게 다 진짜예요? 당신 부모님들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하던가요? 아니요. 부모님은 끝까지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집에 유모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시집을 가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거의 40년 넘게 저희와 함께 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지병을 앓고 누워 계시다가 마지막을 앞두고 꼭 제게 알려주고 싶다며 마지막으로 털어놓으신 비밀이에요. 여기 사진, 이것 좀 보세요. 여자가 건넨 사진 속에는 똑 닮은 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이게 오빠고 이게 저예요. 이 사진도 유모가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자라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유모가 더 엄마처럼 느껴졌었죠. 그 뒤로 부모님은 집안을 잇게 해줄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유산이 되면서 결국 딸인 저만 유일한 자식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하든 상관없어 했어요. 나중에 돈 있는 남자한테 어릴 때 빨리 시집가라며 부추긴 것도 부모님이었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들을 갖다 버리고 그 뒤로 임신하는 아이마다 유산되고 제일 기대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던 딸이 당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 남았으니 그분들도 속이 타들어갔겠죠. 그런데 부모님도 오빠를 버린 벌을 받은 건지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치매를 심하게 앓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 하천에 빠져 그 길로 아버지를 따라가셨고요. 이런 말 그렇지만 정말 벌 받았네요. 그런가 봐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아는 유모가 죽기 전 이 모든 이야기를 제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오빠를 어디 보육원에 버렸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자세히 기록해 두셨더군요. 부모님 돌아가시고도 제게 바로 말 못했는데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큰 결심을 갖고 제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오빠를 처음 버렸던 곳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참 힘들고 불쌍하게 자랐더군요. 저는 따뜻한 집에서 고기 반찬에 예쁜 드레스를 매일 바꿔 입으며 부족한 것 없이 자랐는데 오빠의 성장 흔적은 알면 알수록 참 가슴 아팠어요. 결국 길고 긴 수소문 끝에 오빠를 정말 찾게 되었고 작년에 처음 카페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처음에 바로 서로를 알아봤어요. 아까 그쪽이 놀라신 것처럼 너무 많이 닮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 역시 제 말을 쉽게 믿지 않더군요. 그럼 남편도 본인이 쌍둥이였다는 걸 몰랐던 건가요? 네, 워낙 어릴 때 일이라 둘 다 서로에 대한 기억이 없었죠.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더니 유모가 알려준 것처럼 오른쪽 등 뒤에 3개가 나란히 있는 점과 무릎 뒤 상처에 대해 말해줬죠. 옛날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나서야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말을 믿더군요. 하긴 저도 유모가 처음 그렇게 말할 때는 노망이 난 줄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빠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게 그러더군요. 그쪽이 제 쌍둥이 동생인지 아닌지, 부모님이 날 버렸는지 아닌지는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제겐 저만의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냥 저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서야 제 출생의 비밀을 안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 뒤로도 저는 종종 오빠를 찾아갔어요. 그이는 제게 곽송웅 씨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오빠는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어요. 지금 오빠 가족들이 오빠 아픈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벅찬데 이런 과거까지 알면 더 심란해할 거라고. 더 이상 힘들게 하기 싫다고. 그냥 그 비밀 다시 영원히 묻어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럼 남편이 죽기 전 자신의 출생 비밀을 다 알고도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일부러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오빠가 자기 가족을 정말 끔찍이 생각하더군요. 아들을 버린 아버지와는 다르게.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저와 아이들 짐을 덜어주려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떠안고 가다니. 그런데 남편도 감추려고 했던 여동생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죠? 오빠한테 전해주지 못한 것을 주고 싶어서요. 그게 뭔데요? 여자는 가방에서 큰 소리봉투를 하나 꺼내더군요. 늦게나마 오빠 가족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약소한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저는 어지럽게 있는 서류 뭉치를 한 장씩 읽어보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걸 왜 제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늦게나마 드리는 선물. 아니, 죗값이에요. 그 안에는 8억, 10억이 각각 찍힌 통장 2개와 아파트, 건물 계약서가 같이 들어있더군요. 이건 아파트랑 10층짜리 건물 하나. 아직 명의는 다 못 돌렸어요. 저랑 같이 가서 명의 이전하고 다 가져가세요. 이걸 다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에요. 2분 사망보험금 나온 거 한 푼도 안 건드리고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뒀어요. 아파트랑 건물은 아버지 회사가 없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던 보유 자산이고요. 잔금 이런 거 남은 거 하나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회사는 망한 건가요? 물려줄 자식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서서히 사라지는 수순을 밟았던 거죠. 그걸 예감하시고 오래전부터 천천히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2분 다 돌아가셔서 당연히 곽성훈 씨한테 간 재산을 굳이 왜... 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가서 줄곧 살았어요. 그때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뒤 한국에 나왔더니 남기신 유산이 있다면서 변호사가 이것들을 제게 내밀더군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었죠. 그런데 뭔가 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것은 더 있기도 하고요. 설명하자면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 남편도 꽤 돈 있는 집안 사람이라 저한테 당장 그 돈들 다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묵혀놨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중간중간 한국에 있는 담당자한테 돈과 건물에 대한 연락을 받기는 했었어요. 갖고 있는 건물 근처에 새로운 번화가가 조성되면서 리모델링하면
더 높은 값을 매길 수 있을 것 같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부지가 재건축에 떨어져서 가치가 더 올라갈 듯하다. 등등 말이죠.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도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하며 건물이고 돈이고 그냥 미국에서 잊은 듯이 살았어요. 제 것이 아닌 거니까요. 그러다 2년 전에 엄마가 떤 유모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오빠와 저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람 느낌이란 게 참 무서운 게 왜 제가 그 유산들이 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느꼈었는지 소름이 돋더군요. 그때부터 오빠를 미친 듯이 찾았어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카페를 하고 있는 오빠를 찾아가 만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빠를 만났던 날 묵혀놨던 부모님 유산을 오빠애가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계속 거절했죠. 어떻게든 주려고 했는데 다시 서류를 들고 한국에 찾아왔을 때 오빠는 이미 세상에 없더군요. 그때가 마지막 만남인 줄 알았다면 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오빠 이야기 들어주고 할걸. 너무 가슴 저리도록 후회가 됐어요. 50년이 넘어서야 내 핏줄을 만났는데 고작 4번 만나고 또 영원히 이별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오빠도 떠나고 미국에 돌아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야 겨우 정신 차리고 오빠 보려고 여기 온 거예요. 사실 며칠 전에 그쪽한테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이 서류들 전해주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게 됐네요. 그랬군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애 아빠도 극구 거절했던 걸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 받겠어요. 이거 저희 부모님의 제값과 제 죄책감까지 묻어있는 돈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요. 남편의 여동생은 싫다는 제 손에 서류 뭉치를 억지로 쥐어주고는 돌아갔어요. 많은 돈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이 돈 자체를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그녀는 제게 연락을 해왔고 아파트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야 저도 다 떨쳐버리고 미국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동안 저희 오빠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더 이상 오지 않을 생각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아이들, 아니 조카들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그녀는 일 처리를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갑자기 제 손에 쥐어진 입이 딱 벌어지는 재산과 서류 뭉치를 들고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이고, 김서방이 죽어서도 지 식구들 이렇게 챙겨주고 가네. 이렇게 착한 사람을 하늘도 무심하지.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갔을까?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걸. 미안해 김서방. 아휴. 그날따라 엄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남편이 더 보고 싶어지더군요.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간 곽송은 씨와는 정말 연락이 닿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제 손에 맡겨진 이 많은 재산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금융 컨설턴트를 만나 잘 보관해 두었어요. 투자 권유도 받았지만 신중한 남편 성격상 그런 건 싫어하니 저 역시 절대 하지 않겠다 다짐했죠. 지금 저와 아이들은 남편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아들과 딸을 모두 유학을 보내고도 충분한 그의 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제 남편을 만난 건 제 생에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네요. 자기야, 거기서는 안 아프고 잘 지내? 서훈이랑 우주가 나 외롭지 않게 자기 몫까지 다 해주고 있어. 난 정말 복이 많은 여자인가 봐.
당신을 만나서 나 정말 행복했고 많이 고마웠어. 당신은 지금 내 곁에 없는데 당신 덕분에 나는 오늘도 풍요롭게 살아. 뭐라고 감사하단 말을 해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해.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자기의 가족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의 가족이 되어준 거야. 오늘따라 당신 생각이 더 많이 나네. 보고 싶다. 나 이제 당신처럼 쓴 아메리카노도 잘 마실 수 있는데. 같이 커피 한 잔씩 들고 손잡고 산책하면서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자기 따라 하늘에 가면 우리 꼭 그렇게 하자.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해. 우리 또 만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